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세 번째 큰 챕터인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제 다섯 번째 꼭지인 거리 기반의 방법론, 거리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의 사진들을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로 찾아서 이제 넣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대학원 학생들한테 특히나 이제 첫 학기인 학생들한테는 논문을 그냥 무작정 관련된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논문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실제 사례를 제가 경험담을 말씀 잠깐 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에서 나왔던 방법론이에요. 고차원상에서의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가중치를 먼저 최적화를 한 다음에 저차원상에서 해당하는 가중치가 보존이 되도록 하는 임베딩을 찾자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 이 논문을 처음 읽었어요. 논문을 찾아서 읽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당시만 해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랬는데 어떤 그 시점에서 사이언스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CNS라고 표현을 하죠. Cell Nature Science 이런 굉장히 저명한 저널에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들이 패키지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 이슈처럼 출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판된 게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하고 아이소맵이에요. 매니폴드 러닝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머신러닝 쪽 논문도 사이언스에 나올 수가 있구나, 퍼블리시가 될 수 있구나 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밌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 논문이 어떻게 쓰일지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방법론이 있구나 하고 잘 썼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지금 2020년이죠. 딱 10년 전 사진입니다. 이때는 되게 젊었죠. 2010년도 사진인데 박사과정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큰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불현듯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KNN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치 탐지 기법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실제로 실험 설계를 하고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봤더니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널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됐고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파생이 되면서 제 학위 논문으로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논문들을 충분히 많이 읽어 놓으면 분명히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항상 보여주는 동영상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축하 연설에서 했었던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구실에서 굉장히 하드웨어라든지 장비를 나름 네이버나 카카오만큼은 아닐지라도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연구비를 통해서 서버라든지 개인용 장비들을 잘 갖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가끔씩 웬만해서는 학생들 연구실에 들어가진 않는데 아주 가끔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 교수로서는 상당히 복장이 터집니다. 한쪽에는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연구실 지금 졸업해서 잘 살고 있는 학생이긴 한데 한쪽 듀얼 모니터 사줬더니 한쪽에는 게임 틀어놓고요. 한쪽에는 당시 2017년 후반이었거든요. 비트코인 시세표를 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길래 한 소리 하고 나왔는데 공부하라고 사준 거지 이런 거 하라고 사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실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설정샷이긴 한데 이 친구도 여러 번 저한테 게임하다 걸렸어요. 근데 게임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잠시 휴식과 머리를 식히는 관점에서 게임을 하면 괜찮은데 너무 매몰되면 안 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 4년 동안 SCI급 논문을 일저자로서 4편, 공저자로서 2편, 총 6편을 쓰고 나왔어요. 박사과정이 아니라 석사과정 2년 동안 쓰고 나간 논문입니다. 그 정도 쓰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전혀 터치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본인의 모티베이션과 어떤 시간 관리가 잘 된 학생이에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회사 다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유학을 가서 출국을 9월 달에 했는데 그 유학 간 학교의 지도 교수님하고 연구 미팅에서 칭찬을 받았나 봅니다. 이제 이 회사를 다니더니 사회성도 만렙이 돼가지고 제가 가르친 건 별로 없고 원래부터 잘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자, 소개해주고 싶은 영상은 이 영상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고요.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잘 찾아보세요.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배워놓으면 그걸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점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단지 과거에 했었던 우리의 경험들을 조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이 점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점들이 이 닷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바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의 논문들이 하나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읽는 논문들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는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히 그게 내 기억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말 그대로 literally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만화는 야밤의 공대생 만화에서 줄여서 야공만이라고 부르는데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심심한 사람들은 머리 식힐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종원 교수님의 이 인생경은 굉장히 그 지혜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러분들은 논문을 읽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읽어라.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K-Nearest Neighbor 기반의, 그러니까 거리 기반의 이상치 탐지니까 결국은 어떤 이상치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과의 거리,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고요.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주변에 가까운 지점에 다른 데이터 포인트들이 많을 거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건 역시 non-parametric 방식인데 노멀 클래스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확률 분포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했고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로부터 가까운 객체들 간의 거리만을 계산을 해서 그 거리 값이 길면 이상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 거리 값이 짧으면 이상치일 확률이 낮다라고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 기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K-Nearest Neighbor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분류나 회귀 알고리즘,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Partial Window Density Estimation에서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PX는 N 곱하기 V 분의 K개라고 해서 N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 수였고요. 이게 어떤 영역 R의 볼륨이었고요. 요 K 값이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Poisson Window Density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요 NV분의 K에 대한 확률 밀도 추정에서 V를 고정시켰던 게 Poisson Window Density Estimation이고요. 반대로 K Nearest Neighbor는 K를 고정시켜 놓고 그 K를 커버하는 V를 찾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개념, 이 확률을 추정하는 개념,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볼륨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거리를 K번째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K번째 nearest neighbor까지의 maximum distance를 찾는 게 있고요. 또는 K nearest neighbor의 average distance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카파, 감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는 K nearest neighbor의 평균까지의 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두 번째는 개별적인 거리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리의 평균을 이상치 스코어의 그 proximity로 쓰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의 공간상에서의 무게중심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이웃들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하나를 사용하는 게 여기서 보는 델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차이를 한번 보자면 이 anomaly score distance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그림에서 A하고 B는 K가 이제 전부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는 다 K는 5일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K가 5일 때 maximum distance는 A와 B 모두 5.0으로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여기도 5.0, 여기도 5.0이지요. 그런데 average distance로 봤을 때는 A가 4.2고 B가 2.6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이 가운데 빨간색 객체의 이상치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겠죠. average 스코어와 mean 스코어의 차이를 보자면 어떤 방식이냐면 C하고 D 그림을 봤을 때는 둘 다 average 스코어는 4.4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 C 그림은 이웃들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 한쪽 방향에 이웃이 몰려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웃들이 약간은 이제 등방성을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벡터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서 스코어로 사용을 해보면 C는 3.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고요. D는 2.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그래서 이 주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 디스턴스 스코어들이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일저자고 지도 교수님이 교신 저자인 그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런데 두 가지 지금까지의 거리 기반의 기법들, 이상치 스코어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발레를 이제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케이스하고 B라는 케이스를 봤을 때 과연 파란색 데이터들이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했을 때 세모와 동그라미들 중에서 이상치로 판단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객체는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A는 K를 4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B는 보시는 것처럼 K를 5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 만든 폴리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최소한 첫 번째 이상치 데이터가 아닌 정상 데이터라면 나의 이웃들의 폴리곤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B 케이스에서는 세모가 동그라미보다는 이상치 스코어가 더 낮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이제 흐름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이웃에, 여기서는 세모의 이웃은 이렇게 5개가 되겠고요. 동그라미의 이웃은 이렇게 4개. 여기서 세모의 이웃도 4개입니다. 4개라고 했을 때 둘 다 폴리곤 안에 있지 않더라고 하면 최소한 이웃의 폴리곤, 이웃들로 만들어진 폴리곤까지의 거리가 짧아야지만이 정상 데이터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A와 B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세모 모양의 객체가
동그라미 모양의 객체보다 이상치 스코어가 더 낮게 나타나야 됩니다. 거리라는 거는 이상치 스코어에 대해서 이게 높을수록 이상치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거니까 맥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웃 간의 최대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세모 모양이 맥스 디스턴스에서는 전부 잘못 이렇게 더 스코어가 크게 나오고요. 에버리지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A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A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B 케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 평균 벡터와의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 케이스 모두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보정을 하는 팩터가 뭐였냐면 컨벡설, 다시 말하면 폴리곤을 만들어서 그 폴리곤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이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LL2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 거예요. 개별적인 객체가 주어져 있고요. 그 객체 이웃들이 주어져 있을 때 나 자신을 이웃들로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W를 찾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 함수잖아요. 그러면서 W의 합은 가중치니까 1이어야 되고 각각의 W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떤 객체 폴리곤, 나의 이웃들의 폴리곤 안에 있으면 이 컨벡설까지의 디스턴스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W를 조정을 해서 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중치 W 값들이 WA와 WB와 WC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폴리곤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이 컨벡설의 디스턴스는 가장 가까운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됩니다. 여기선 선분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객체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 거리에다가 지금 계산한 컨벡설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정을 해주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식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로는 무엇을 갖고 가느냐?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가지고 가고요. 보정을 하는 팩터로서 컨벡설까지의 디스턴스를 가져간 다음에 이 컨벡설의 디스턴스를 이렇게 이제 보정 텀을 두었습니다.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표시를 했고요.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디스턴스는 결국은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기본이 되는데 그게 컨벡설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0이다. 폴리곤 안에 있으면 그냥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DK 컨벡설이 0보다 크게 되면 분모가 이제 1보다 작아지면서 전체 값이 커져서 이제 그 에버리지 디스턴스에 대한 페널티 텀처럼 증폭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걸 그림상으로 이제 앞에 있는 발레를 가지고 보자면 A라는 케이스와 B라는 케이스에 대해서 서클, 다시 말하면 원이 트라이앵글보다 더 큰 이상치 스코어를 갖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이 임의로 만든 하나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상치 스코어에 대한 똑같은 그 퍼센타일에 대한 바운더리를 계산해 보면 에버리지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이 밀도가 좀 낮으면 여기가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평균 벡터와의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객체를 양쪽에서 이웃을 따오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새로운 x가 이렇게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이웃들이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 오면 이 각각의 이웃들과의 평균 벡터가 거의 0에 가까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노멀로 잘못 판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는 이 하이브리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밀도가 낮은 영역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도 방지를 하고요. 특정한 밀도가 높은 영역 중간에 이렇게 정상 영역으로 판별되는 이 민 디스턴스가 가지는 단점도 보완을 한 것을 그림상으로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총 21개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원래는 이제 분류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상치 탐지를 하기 위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의 노멀 데이터의 개수, 트레이닝 데이터는 당연히 노멀만 있어야 되겠고요. 테스트 데이터의 노멀과 테스트 데이터의 아웃라이어의 개수를 샘플링을 해가면서 총 21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30회 반복 실험을 한 게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수행을 했던 실험이 말 그대로 순수히 실험했던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교수가 아닌 먼저 학위과정을 진행을 했던 선배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자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최대한 많은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CPU를 가진 PC에서 실험을 한 결과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2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이 여기 가우시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파즌 윈도우,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올 1SVM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의 알고리즘을 실험을 했고요. 그거를 30회를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평균 값과 거기에 대해서 이 스타가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모든 다른 알고리즘보다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았을 때 유의 수준 0.05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요거 실험하는데 거의 한 달. 코드만 잘 짜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도 안 걸려요. 이거 돌기만 하는 데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걸렸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결국은 하나의 실험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포함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방법론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모든 상황에서 베스트일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1등을 하지 못한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1등을 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셉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예시를 통한 논리의 정합성을 리뷰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었고 실험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 1등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군집화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지만 밀도 기반 군집화라고 그래서 db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db스캔과 비슷하게 뭐 옵틱스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군집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집에 할당을 하지 않는 객체들은 전부 아웃라이어, 이상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군집화를 해놓고 어떠한 군집에도 가장 가까운 군집과의 거리조차도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지면 그 객체는 그냥 이상치로 판별을 해버리자라는 게 군집화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화 기반의 알고리즘은 어떠한 군집 알고리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예시를 들어보면 우선 데이터에 대해서 K-민즈,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를 가져다가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객체와 새로운 객체의 이상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절대적인 디스턴스와 상대적인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적인 디스턴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주황색의 새로운 두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얘네들은 이상치 스코어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뭐가 더 이상치에 가까운지를 한번 판별해 보자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absolute distance는 여기를 이제 파란색에 대한 부분을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absolute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B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를 계산을 하면 사실은 absolute distance 관점에서 얘네 두 개는 이상치 스코어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그 relative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군집의 지름 있지요. 요거를 계산을 또 한번 해서 A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군집의 이거를 small a1 얘를 small a2라고 하면 A의 anomaly score는 A1분의 A2, 그러니까 군집 지름 대비 몇 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B의 anomaly score는 얘를 B1, 얘를 B2라고 할 때 B1분의 B2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relative distance 관점에서는 B가 A보다 더 anomaly score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anomaly score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그 예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군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일수록 반지름의 크기, 이게 결국 이상치 스코어인데 이상치 스코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리 기반 중에서 첫 시간에 첫 번째 챕터인 주성분 분석을 설명을 하면서 주성분 분석이 이상치 탐지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주성분 분석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랩업을 해보면 우리는 그 프로젝션 이후에 전체 데이터의 variance, 분산을 최대화하는 기저 W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느냐? W 트랜스포즈 SW를 최대화하는 것. 여기에서의 S는 데이터의 표본 공분산 행렬이 되겠고요. 제약 조건은 such that 해서 W는 유닛 벡터여야 된다. 라그랑지안 문제를 풀어서 미지수인 W에 대한 1차 미분을 한 게 0인 최적화 조건을 만족시키면 결국은 W라는 기저는 표본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이고 그걸 통해서 보존되는 분산값은 해당하는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W 기저를 찾아서 프로젝션을 한번 하게 되면 이러한 W 트랜스포즈 X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한다.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원을 한다면 여기다가 W를 다시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W 트랜스포즈 X가 되면서 D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2차원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의 개념은 정상 데이터라고 한다면 프로젝션 전과 후가 유사할 것이고 이상치 데이터는 데이터가 듬성듬성 있어서 그 패턴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오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에러가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 자기 자신과 리컨스트럭션 된 것과의 차이의 제곱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전개를 쭉 해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W 트랜스포즈 W는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파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1이 되고요. 그러면서 얘랑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얘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지워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두 텀만 났는데 이게 결국은 X라는 텀의 제곱에서 W 트랜스포즈 X 텀의 제곱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예요. 요 차이의 제곱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바로 지금 확인이 되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요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클수록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번과 2번 PC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오리지널 노멀 포인트가 파란색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1번 데이터 포인트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2번 데이터 포인트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상치 스코어로 봤을 때는 1번이 2번보다 더 이상치 스코어가 큰 데이터가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보면 반달 형태의 노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주성분을 찾으면 빨간색이 나올 것이고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을 양옆으로 확장을 해서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처럼 1차원상에서 평행한 터널과 같은 정상 영역의 분포 또는 그 바운더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구축 오차를 이용을 해서 이상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바로 주성분 분석 기반의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거리 기반의 세 가지 이상치 탐지, K-니어리스트 네이버 기반, 군집화 기반, 그리고 주성분 분석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델 기반의 이상치 탐지로서 1SVM과 SVD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